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하위 변이 가운데 가장 전파력이 강한 걸로 알려진 BA.2.75.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천에 사는 60대인데 최근에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BA.2.75의 지역사회 전파가 벌써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래서 코로나 재유행의 규모도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BA.2.75 첫 확진자는 인천에 사는 60대. 지난 8일 증상이 시작됐고 11일 최종 확진됐습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 검체로 변이 선별 검사를 진행한 결과 BA.2.75에서만 보이는 스파이크 유전자 부위가 발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정밀 검사 결과 BA.2.75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스파이크 유전자가 특이한 게 있잖아요. 얘만 가지고 있는 유전 부위를 확인한 거죠. 이 환자는 현재 증상이 가벼워 재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어 방역당국은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동거인 등 4명으로 아직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최종 노출일로부터 14일 동안 이들을 추적 검사할 예정입니다. BA.2.75는 지난 5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돼 미국, 영국 등 10여 개국에서 지금까지 119건이 확인됐습니다. 미국 아칸소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인도 내 확산 속도가 BA.5보다도 3.2배나 빨랐습니다. 최근 한 달 새 인도에서 코로나 하루 사망자도 3배로 늘었습니다. 국내 수리과학연구소에 따르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30% 증가할 경우 8월 중 확진자가 3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 동시에 유입이 된다라면 굉장히 좀 길게 이어질 수 있는 유행의 크기가 조금 커지면서 길게 BA.5나 BA.2.75의 중증도는 심각하지 않지만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방역당국과 의료계의 판단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재유행의 속도, 재유행의 규모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줄였던 코로나 병상을 다시 확보하는 일이 급해졌습니다. 정부는 지금 병상 규모로도 유행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장 상황을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정부가 아침 일찍부터 45개 대형 종합병원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코로나 병상 확충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롭게 병상을 재가동할 때 되면 우리 상급자원 병원장님들께서 많이 도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전담 병상은 5,710개. 오미크론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3월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환자를 안 주니까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채용 일반병상 돌려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늘면서 지난달 내내 한 자릿수였던 병상 가동률은 11%까지 올라왔습니다.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이 있는 준증증 병상은 21.7%, 그 아래 단계인 중등증 병상은 16.6%로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15만 명 발생할 경우 나올 수 있는 입원 환자는 현재 확보한 5천여 개 병상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확산 추세를 고려해 20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규모를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현재 확보된 병상 열의 7은 대학병원 같은 상급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종합병원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상태가 악화된 환자를 치료할 역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양질의 병실들은 다 날라갔거든요. 대학병원급이랑 이런 민간병원에 있었던 거 다 날려버렸거든요. 근데 공공병원도 다 날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운영 가능한 양질의 병상이 거의 없어요. BA.2.75 유입으로 유행 규모가 예상보다 빨리 훨씬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병상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유례 없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2계단 0.5%포인트 올렸죠. 당장 20대와 30대 청년들의 빚 문제가 큰일입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거나 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다가 생활까지 어려워진 청년들이 많은데요.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을 찾은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방치하면 큰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청년은 올해 2월 은행에서 3천만 원을 빌려 전부 코인을 샀습니다. 이틀 만에 반토막이 났고 일주일이 지나자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진짜 바닥인 것 같으니 여기서 조금만 이제 그 수익을 보고 완전히 이제 손을 떼야겠다. 진짜 마지막으로 생각한 거였는데
스트레스로 직장까지 그만뒀습니다. 함께 투자했던 친구들은 이자 갚느라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분권, 3분권 가서 800만 원이나 뭐 1000만 원 정도를 또 더 빌려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좀 급하게 생활비로 땡겨 쓴다든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4분의 1은 2030 세대의 빚입니다. 빚내서 뭐 했나 봤더니 주로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으로 썼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가운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세대들보다 20%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코인 같은 위험한 투자도 빚을 늘렸습니다. 신용도가 낮아서 금리가 비싼 이금융권에서도 많이 빌렸습니다. 20대의 이금융권 대출은 1년 사이 17%나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청년층에게 약정이자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빚내서 투자한 손실을 도와주는 게 맞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어떻게 좀 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될 코스트는 훨씬 더 클 거라는 생각입니다. 사회생활 시작부터 빚더미에 오른 청년들.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자, 금리가 대폭 오르면서 그러잖아도 코로나로 빚더미에 올라있던 자영업자들의 파산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상환을 미뤄주는 대책만 내놨는데 이제 일부 빚을 탕감해주는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고 본 겁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현재 개인 사업자 대출은 968조 원, 코로나 직전보다 28% 넘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 채무자는 8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3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번 돈의 41%를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빚 갚느라 또 빚을 지고 신용도가 떨어져 결국 사채까지 손을 대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기 연체로 등록이 돼서 금리가 13%입니다. 현재 대출이자가 사채까지 포함해서 한 3, 400 정도. 오늘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고물가, 고금리의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은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하지만 이건 시간만 벌어주는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자영업자들에게는 특단의 조치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30조 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을 만들어 이자도 못 갚는 사람들에게 빚을 일부 탕감해주고 최장 20년 동안 나눠 갚게 했습니다. 7% 넘는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방법도 은행들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달라지긴 했지만 파산 위험에 놓인 자영업자 빚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규모가 너무 작아 보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자, 이 와중에 오늘 미국의 6월 물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9%를 넘었습니다. 예상치도 높았는데 이걸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달 말에 미국은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올릴 것 같은데요. 뉴욕 연결합니다. 자, 이영유 특파원. 이 당초 물가 상승 전망치가 8.8% 정도, 이것도 높다고 했는데 이마저도 넘겨버렸습니다. 물가 무섭네요. 네, 지난달 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서 9.1% 오른 것으로 나왔습니다. 41년 만에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역사적인 고물가 시대가 지금 미국인들에게 닥쳤습니다. 제가 미국 중산층 가정을 방문해서 주방 사정이 어떤지 물어봤는데요. 먼저 보시고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몰로 씨네 집은 미국 뉴저지에 있습니다. 남편은 재택근무를 하고 아들은 방학이라 세 식구 모두 집에 있습니다. 에몰로 씨 가족의 점심 메뉴들을 테이블에 올려봤습니다. 시리얼, 우유, 과일과 채소, 치즈. 1년 전에 비해 가격이 모두 10% 정도는 기본으로 올랐습니다. 후식으로 먹는 과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식료품 전체로는 평균 12.2% 올랐습니다. The egg prices these days. Oh, I've noticed that they've increased quite a bit. It's almost seemed like at least double or triple. 계란, 버터, 밀가루처럼 요리 원재료가 되는 건 가격이 더 많이 뛰었습니다. I
I'm only getting one milk at a time. I'm just getting one carton of eggs at a time, or things that I would have bought fresh, now buying frozen because the prices have been a lot. 인플레이션 여파로 미국 가정은 1년 전에 비해서 한 달에 493달러, 우리 돈으로 60만 원 정도를 더 써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That you're paying your bills and incurring expenses, your bills that you can't avoid, your water, your electricity, your mortgage, your car insurance, things like that. 에몰로 씨네 생활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 먹을거리뿐만이 아닙니다. 일단 미국 생활에 필수적인 자동차 휘발유가 60%나 올랐습니다. 자, 이 특파원. 자, 에너지 값이 많이 오른 게 가장 영향을 미쳤는데 다른 것들도 물가 인상에 기름을 붓고 있지 않습니까? 전망은 어떻습니까? 다음 달에 더 오를까요? 네, 전문가들은 주거비, 월세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오르면 또 외식 물가나 또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임금 인상도 물가에는 부담이 되는 요인입니다.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은 일단 지난달 말에는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다시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 코로나로 인해 공급망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글로벌 변수에 바로 직결돼 있어서 다음 달 물가가 어떨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자, 당장 이달 말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폭도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런 물가 상황이라면 한 번에 1%포인트까지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대세라고 하던데요. 네, 오늘 물가 발표 이후로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금융시장에선 1%포인트 올릴 거다라고 전망하는 비율이 80%를 넘겼습니다. 들어보시죠. 100 basis point increase in the Fed funds rate for the next upcoming meeting would show that the Fed is absolutely committed to staying ahead of inflation. 연준은 이미 경기 침체를 감내하고라도 물가를 잡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0.75%포인트만 올려도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달러가 우리 시장을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르고 우리로서는 더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 되고요.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더 가속화해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세계 경제가 올해도 힘들겠지만 경기 침체 위기가 커지면서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지난 4월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하향 조정한 걸 언급하면서 이달 말에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을 추가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엔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MBC와 KBS 두 공영방송이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기자들과의 설전도 벌어졌는데요. 유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KBS 라디오에 출연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당의 방송 장악을 우려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인터뷰하는 KBS를 비롯해서 MBC 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에 의해서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닙니까?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걸 장악을 합니까? 진행자의 반박에도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언론인의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굉장히 반하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여기서 논쟁할 건 아니지만은.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도 기자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뭐 개인들을 내가 비판한 것이 아니라 경영진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누구시죠? 어디죠? KBS. KBS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KBS가 기자가 묻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권 대표는 이후 MBC 기자에게도 민주노총 소속이냐고 물었고 라디오 발언이 단정적인 거 아니냐는 질문엔 사실인데 뭐라고 답했습니다.
권 대표는 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방송을 담당하는 과방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발언의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과거 공영방송 보도에 개입한 부끄러운 역사부터 되돌아보라며 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영방송이 특정 집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반드시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됩니다. 정의당은 언론중재법 논란 당시 국민의힘이 언론노조와 함께 전 정부를 비판했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고 꼬집었습니다.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집권 여당 대표의 아니면 말고식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권 원내대표는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자신의 발언엔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법개혁 특위를 여야 동수로 하고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약속을 어기고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면서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전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합의한 바 있어서 내일 막판 타결을 다시 시도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업무 쇄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국가의 중요 감사 사항에 감사원의 전체 역량을 집중하고 우선 처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와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선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특정 감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해경이 2년 전 입장을 180도 뒤집는 발표를 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한 추가 조치를 시사한 지 단 4시간 만에 나온 감사 착수 발표였습니다. 아마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 독립적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정부 발표에 맞춰 이렇게 신속하게 감사에 나선 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또 국민의힘이 임기가 보장돼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방통위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홍장표 전 KDI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자진 사퇴한 것도 감사원의 감사 움직임이 결정타로 작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감사원의 감사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나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감사원이 발표한 업무 쇄신 방안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중요 감사 사항에 감사원 전체 역량을 집중하고 우선 처리한다는 대목이 들어 있습니다. 정기감사보다 그때그때 정부와 여론에 관심이 쏠린 사안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또 감사에 투입되는 감사관들에 대해 S, A, B, C, D 등급을 부여해 승진에 반영한다는 대목은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관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감사 협조를 잘하는 기관장들에게는 가점을 주는 방안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 취재한 이지선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자, 오늘 감사원이 내놓은 쇄신안을 보면요.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원론적인 얘기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최근 감사원의 행보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듯이 최근 감사원은 전 정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사를 벌이거나 감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국가와 국민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의 전체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 부분은 과연 무엇이 국가와 국민의 관심 사항인지 또 누가 그걸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또 이 쇄신안대로면 감사원이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한 감사 대상에 대해서는 감사 인력을 50명이고 100명이고 마음껏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중립적이어야 될 감사원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 감사권을 휘두르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일련의 사태에 늘 거론이 되는 인물이 있죠. 이 유병호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인데 이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정부에서 산업부 감사, 월성원전 산업부 감사를 주도했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감사원은 위계 질서가 굉장히 강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2급이었던 유병우 국장이 1급을 건너뛰고 차관급인 사무총장으로 발탁 승진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유 총장이 사실상 이 감사원의 중요 감사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요. 이 감사원은 원래 이 신중함이 좀 앞서던 조직인데 유 총장은 신속함을 강조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또 최근에는 공공연하게 피라미 말고 고래 상향을 하라면서 예. 이 고위직 대어를 잡으라는 지시를 간부들에게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또 앞으로 이 악패 시리즈를 해나갈 거니까 놀라지 말라 이런 말도 확대 간부 회의에서 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 총장이 이 전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에 이 강한 추진력을 부여하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감사원의 감사는 이제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월성 원전 감사의 경우가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 그 자료를 토대로 검찰이 이 수사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감사원을 항의 방문했는데 민주당도 이 감사원이 조사해서 고발을 하면 검찰이 그걸 수사하는 협업 체제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감사원이 새로운 체제에 적극 부응해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잃고 새로운 윤석열 정부 코드 맞추기에 표적 검사 형태로 화답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에 대해서 감사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지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독주에 맞서서 현대차 같은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모델들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배터리의 핵심 소재죠.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전기차의 생산 비용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가 공개한 새로운 전기차 아이오닉 6입니다. 첫 세단형 전기차입니다. 전작인 아이오닉 5보다 더 커졌지만 주행거리는 95km 더 늘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524km를 달립니다. 공기 저항을 최대한 줄인 디자인 덕분입니다. 가격은 5,500만 원에서 6,500만 원까지입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의 컨셉트 전기차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제네시스는 향후 전동화 브랜드로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기차 라인업을 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독주하던 테슬라는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절반을 담당하던 중국 상하이 공장이 코로나로 봉쇄됐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1분기에 테슬라는 한국에서 4,000대를 팔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2,700대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이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BMW는 대형 전기차 세단 i7을 공개했습니다. 벤츠의 준대형 세단 EQE, 폭스바겐의 준중형 SUV ID4, 폴스타의 준대형 SUV 폴스타3도 올해 줄줄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기차의 성장세는 무섭습니다. 2017년 전 세계에서 100만 대가 팔렸는데 올해에는 1,0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5년 만에 10배 성장한 겁니다. 하지만 복병을 만났습니다. 배터리 값이 계속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리튬은 1년 만에 값이 5배나 뛰었습니다. 니켈과 코발트 값도 20% 뛰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확 늘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1등 업체인 테슬라는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 6,999만 원이던 테슬라 모델 Y는 수시로 가격을 올리더니 지금은 9,485만 원이 됐습니다. 1년 만에 무려 36%나 올렸습니다. 전 세계 리튬 가공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현재는 중국에 다 가 있거든요. 한국의 수입선이. 기업들로서는 중국의 수입선을 뭐 당장 차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약간의 염려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2030년엔 전 세계 리튬 수요의 10%가 부족할 거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처음으로 함께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핵과 미사일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보내는 경고의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 북한은 성명까지 내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도발을 이어갈 경우 미국의 다양한 전략 무기 배치가 이어질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활주로에서 힘차게 이륙하는 날렵한 전투기. 우리 군의 핵심 전력인 F-35A 스텔스기입니다. 미국의 F-35A 스텔스기와도 편대 비행을 하며 처음으로 연합 비행 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훈련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를 상징하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한미 연합 훈련에는 양국 스텔스기뿐만 아니라 우리 측 F-15K와 KF-16, 미국의 F-16 등 전투기 30여 대가 참가했습니다. 미국 스텔스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건 지난 2017년 말 연합훈련 이후 4년 7개월 만인데 핵과 미사일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보내는 경고의 의미로 풀이됩니다. 북한 외무성은 이번 훈련에 대해 임의의 순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스텔스기 투입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확장 억제 강화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스텔스기를 비롯한 다양한 전략 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될 수 있음을 보여준 걸로 해석됩니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차원에서의 협력들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한미 연합 훈련도 실시될 예정인데 기존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이 아닌 실제 장비와 병력이 이동하는 실기동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무려 20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 여성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호순,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숨지게 한 임모병장, 모두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들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들을 교도소에 가두고 있을 뿐 25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만 존재하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할지, 엄연히 형벌로 의미가 있으니 유지할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벌어진 양측의 공방, 먼저 정상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98년 강원도 삼척에서 흙먼지를 뿌리며 추월했다는 이유로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한 정모 씨에게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악마가 시켰다며 어머니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윤모 씨.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두 살인범들이 사형제 때문에 자신의 생명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법 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만 낼 수 있어 사형이 선고된 또 사형될 뻔한 흉악범들이 청구인이 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연 공개 변론, 생명에 대한 철학적 논의와 함께 사형제의 현실적 효과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위헌론자들은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해온 생명을 국가가 뺏을 수 있냐며 범죄 예방 효과도 입증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사형 집행과 범죄 위해력 효과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사형을 집행하더라도 살인 사건의 발생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생명이 절대적이라면 낙태는 어떻게 허용하냐고 되물으면서 사형제의 효과를 방증하는 외국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1965년 사형제 폐지 이후 20년 동안의 살인죄가 그 이전 20년 동안에 비하여 60%나 증가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억울한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매년 살인범은 800여 명인데 사형은 한두 명일 정도로 엄격하다는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양측 의견을 들은 헌재는 조만간 사형이 위헌인지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차례에 걸쳐 사형제는 계속 있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12년 만에 열리는 사형제 위헌 심판, 이번엔 다를까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이란 의견을 내면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없어집니다. 지금 9명의 헌법재판관은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손구민 기자가 과거 발언을 찾아봤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확인해봤습니다. 사형제 폐지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 사형제는 폐지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5명이 사형제 폐지 소신을 밝혔습니다. 사형제가 필요하다고 한 건 단 한 명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고 또 극악무도한 흉악범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책적 2명은 유보적인 입장. 확실하게 결론을 못 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사형제 언급이 없었습니다. 사형제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건 이번이 3번째. 1996년 첫 결정 때는 재판관 2명만 사형제를 위헌으로 봤는데 14년 뒤에는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엔 벌써 5명이 위헌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재판관 개인의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위헌 결정 가능성이 높아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비단 한국 내의 인권 증진뿐 아니라 집행하는 관행을 가진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유남석 헌재소장은 청문회에서 이미 사형제 폐지에 대안까지 언급했습니다. 생명은 유지하되 영원히 사회로 돌아올 수 없도록 못 박자는 겁니다. 가석방 없는 종식령 지금 전제로 폐지가 실제로 법원은 새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광주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영원히 사회와 분리되도록 가석방해선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현재로선 어디까지나 판사의 당부일 뿐 가석방 권한을 가진 법무부가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사형제가 위헌으로 결정돼 폐지된다면 대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유명 대학교가 운영하는 영어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서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검찰이 최근 가해 교사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9일간 확인된 학대 168건이 분 단위로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지윤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국 60여 개 지점을 두고 한 달 학원비가 100만 원이 넘는 유명 사립대의 어학원 유치부. 지난해 2월 교사가 서 있는 어린이의 뺨을 손가락으로 칩니다. 외투의 모자를 거칠게 벗기는가 하면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당겨 비키게 하고 아동이 들고 온 책을 밀치더니 팔을 잡고 세게 밀어냅니다. 그 자체가 정말 악몽을 보는 느낌이었고 그 CCTV 안에서 아예 정말 당장 꺼내버리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었고. 작년 10월 MBC 보도 이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최근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공소장을 입수했습니다. 검찰이 범죄로 판단한 행위는 168건, 남아있는 9일치 CCTV를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지난해 2월 16일 오전 9시부터 피해 아동의 오른손을 때리고 자리로 밀어버리고 이어 가슴을 꼬집고 간식 먹는 아동의 다리를 발로 찼다고 돼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배식을 기다리는 아동을 때리고 밥을 제일 늦게 주며 차별하고 밥 먹는 아이의 어깨를 잡고 뒤로 젖혔습니다. 이날만 26차례의 학대가 적시됐습니다. 아이가 정말 계속 밀고 치고 때리고 꼬집히고 발로 차고 뭐 뺨을 밀고 뭐 때리고 이런 상황인데 정말 무수하게 많이 담겨 있었어요. 밀어버림, 꼬집음, 발로 참, 내리침 같은 물리적 폭력은 물론 차별함,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 등 정신적 폭력까지 적시됐습니다. 범죄 일람표에 적시된 9일간 하루에 적게는 5번, 많게는 33번의 학대가 있었던 걸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대당한 사실을 잊지 못한 채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분이 어땠어? 학교에 가면서도 막 울었어? 응. 교실 가서는 문 닫고.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9일간 벌어진 168건의 아동학대.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8개월 동안 이곳을 다녔는데 확인된 CCTV는 9일치 뿐이기 때문입니다. 학대를 관리 감독했어야 할 원장이 처벌에서 제외된 것도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수환 기자입니다. 피해 아동은 재작년 7월 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한 직후부터 학대가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해바라기센터에서도 나는 간지 3일째부터 선생님이 나를 혼내기 시작했어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검찰이 분석한 CCTV는 단 9일치.
아동이 다닌 8개월 가운데 극히 일부입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교실을 촬영한 CCTV뿐인데 피해 아동은 교실 밖의 장소에서 이뤄진 학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없는 마음으로 듣고 갔어. 애걸 치고 때리고 뿌리도 질렀어. 그냥 가만히 울었어.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60일 이상 CCTV 영상을 보관해야 하고 유치원의 경우도 30일 이상 영상을 남겨두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학원으로 분류되는 영어 유치원은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15일치였는데 설날과 휴일을 다 빼고 나면 딱 9일치만 남아있었어요. 검찰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영어 유치원 법인을 기소하면서도 원장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원장이 해당 교실에서 매일 수업을 한 만큼 학대 정황을 몰랐을 리 없다고 의심합니다. 원장이 매일 수업을 1시간씩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정말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검찰은 원장이 학대 사실을 몰랐을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 고용된 원장이어서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2017년 부산지법은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고용된 원장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피해 아동 측은 원장의 처벌을 거듭 촉구하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윤선입니다. 요즘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덥다고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켠 채로 오랫동안 운전을 하다 보면 졸음운전으로 이어지기가 쉬운데요. 아무리 더워도 환기 자주 하시고 틈틈이 쉼터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채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넘어져 있는 25톤 덤프트럭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연료 탱크가 연신 폭발하며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주변을 순찰하던 도로공사 직원들이 트럭에 갇힌 운전자를 발견하곤 삽을 들고 뛰어옵니다. 앞유리를 깨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운전자를 간신히 꺼내 부축해 데려옵니다. 굉장히 긴박했죠. 그 유리창을 깨는 와중에도 두세 번 폭발을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 정비를 하느라 멈춰있던 작업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갓길까지 튕겨나갑니다. 이 사고로 70대 승용차 운전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졸음운전 탓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올해는 무더위가 일찍 찾아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최근 3주간 운전 도중 졸음 등으로 1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지난 3년 평균보다 3배가 넘습니다. 대부분 에어컨을 틀어놓고 차량 창문을 자주 열지 않다 보니 차량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지면서 졸음이 오는 겁니다. 장시간 운전하면 꾸벅꾸벅 졸기는 하죠. 실제로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 상반기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등으로 숨진 사람은 50명이 넘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종합병원에서 벌어진 간호조무사의 대리봉합수술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환자의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봉합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의사에게 따졌더니 그분들이 자기보다 봉합을 더 잘한다, 이런 황당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환자는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봉합한 부위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 다리를 드러낸 환자. 환자가 수술 부위를 볼 수 없도록 파란색 가림막이 쳐져 있는데 가림막 뒤에서 봉합수술을 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입니다. MBC 보도를 본 40대 여성 김모 씨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지난해 6월 무릎뼈를 다친 김 씨는 이 병원에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봉합수술 과정에서 외래진료 때 들었던 의사 목소리가 아닌 낯선 남성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말을 걸었어요. 그분한테 언제쯤 끝나냐고. 의사 선생님이 아니거든요. 6개월 뒤 이번엔 철심을 빼는 수술을 했는데 의심스러운 마음에 누가 봉합하는지 보려고 가림막을 치워달라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또 수술에 앞서 의사에게 무릎은 노출될 수 있으니 잘 봉합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봉합할 때 들려온 목소리는 역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물어봤어요. 꼬매는 사람한테 다리 간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를 듣고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당시 보호자로 대기했던 김 씨의 남편도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와이프가 나오는데도 선생님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나왔단 말이죠. 수술이 끝난 뒤 김 씨는 의사를 찾아가 누가 봉합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처음에는 자신이 했다고 답했지만 거듭 묻자 말을 바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같이 했어요. 감독하에 할 수 있어요. 몇 땀 남은 거 좀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믿기 어려운 말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잘 꼬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김 씨는 수술이 끝난 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봉합한 부위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꼬맨 자국도 좀 삐뚤삐뚤한 느낌도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약간 찌릿찌릿한 느낌도 들고. 이 병원에서 남성 간호조무사들이 봉합수술 등 의료행위를 해왔다는 점에서 김 씨의 대리수술 의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당초 병원은 불법 의료행위가 1년 이상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허위라고 반박했지만 김 씨가 수술을 받은 건 지난해 6월입니다. 취재팀은 병원 측과 담당 의사에게 거듭 설명을 요청했지만 어느 쪽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오늘 새벽 광주 도심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승용차를 SUV 차량이 들이받아서 승용차를 타고 있던 20대 2명과 10대 고등학생 등 3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과속과 음주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도 4차로 도로가에 하얀색 승용차가 멈춰 있습니다. 잠시 뒤 서서히 유턴을 시작하는데 2차로 뒤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SUV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돌 직후 승용차는 회전하면서 수십 미터를 밀려났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종이장처럼 완전히 구겨졌고 유리창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19살 고등학생과 21살 남녀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저희가 홍보압박이랑 기본 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병원을 이송을 했어요. 현장에서도 이제 심장이 안 뛰는 상태였었어요. SUV 운전자와 동승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운전면허를 갖고 있던 고등학생이 빌린 렌터카였습니다. 사고 당시 탑승자들이 차 밖으로 튕겨나가거나 조수석에서 발견돼 누가 운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친한 선후배 사이였던 이들은 새벽까지 놀다 전남 영광으로 가려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3시 50분쯤에 헤어지고 연락이 안 돼가지고. 승용차 사망자의 음주 여부는 일주일 이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SUV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뒤에서 달려오던 SUV의 과속 여부는 정밀 감식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어제 저녁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 2명이 바다에 빠져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휴가를 나온 군인들로 알려졌는데 풍랑주의보로 인해 출입이 통제됐던 바다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높은 파도가 치는 충남 보령의 대천해수욕장. 119 소방대원과 해양경찰이 밧줄로 몸을 연결한 채 바닷가에서 인명수색을 벌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21살 김모 씨와 동갑내기 친구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김 씨는 1시간 반 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함께 물에 빠진 친구는 실종됐습니다. 사고 당시는 야간이 되다 인근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있어 해수욕장의 입욕이 통제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한 채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명은 해변에 서 있었고 2명이 들어가는 걸 내가 보고서 제도를 하려고 쫓아간 거죠. 갔더니 안 보이는 거야, 2사람이. 이들은 군인 신분으로 휴가를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해안은 이번 주말까지 해수면이 높아지고 조류의 속도가 빠른 대조기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욕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음주 상태, 이제 풍랑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물놀이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서 실종자 수색을 이어가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대출도 막히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었는데요. 지방을 시작으로 전세 가격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은 지 24년 된 전남 광양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4일 55제곱미터형이 5,500만 원에 매매됐는데 전세는 이보다 훨씬 비싼 7,300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아파트 단지의 매매 가격은 6,500만 원 정도인데 전세는 이와 비슷하거나 5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집을 많이 내놨거든요. 근데 거래는 많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떨어지지 않나. 오히려 전세 수요는 많아졌습니다. 젊은 분들일수록 그냥 비싸더라도 이번에 밴드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기는 싫고 깨끗한 데는 살고 싶고. 보통 전세가가 매매가의 80%를 넘으면 깡통 전세가 될 위험이 큰 걸로 보는데 지난달 광양의 전세가율은 86.7%로 전국 최고였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전세가율도 이미 75%를 넘었습니다. 깡통 전세 현상은 지은 지 10년 이상 된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규제가 덜한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아파트에 투자자들이 몰려든 것도 이런 현상을 부추겼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 투자자들이 좀 싸게 구입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실제 전세 가격을 매매 가격 또는 매매 가격보다 위로 이렇게 내놓은 경우가 있어요. 올해 전세값이 매매 가격을 뛰어넘은 거래는 2,200여 건으로 이 중 76%인 1,700여 건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1,500여 건이 넘고 액수도 3,400억 원에 달합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한 머지 포인트 서비스. 파격적인 할인을 내세워서 가입자 100만 명을 끌어모았었는데 지난해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했죠. 오늘 소비자원의 배상 결정이 나왔는데요. 이 서비스를 광고하고 팔아줬던 플랫폼 업체들도 함께 책임을 지라고 결정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20% 할인. 가입자 100만 명을 모으며 인기를 끌었던 머지 포인트입니다. 작년 8월 갑자기 서비스가 거의 중단됐습니다. 미리 사둔 포인트를 그냥 날린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저는 지금 잔액이 한 70만 원 정도예요. 그럼 선생님 언제 오셨습니까? 저는 한 5시 반쯤. 대표이사 남매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56만 명, 피해액은 2,5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5,400명에게 22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구속된 대표이사 남매는 물론 선불 포인트를 발행했거나 광고하고 팔아준 위메프, 티몬 등 온라인 쇼핑 업체들도 같이 책임지라고 결정했습니다. 통신 판매 중개업자, 플랫폼 사업자분들 이분들이 이제 전면에 나타나서 상당히 이제 적극적인 그런 표시 광고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좀 책임이 있지 않은가라는. 하지만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머지 플러스는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쓸모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10,000원을 우리 포인트로 쓸 수 있다고 하면서 쓰래요. 다른 사이트와 가격 비교를 해보면 더 비싸요. 그냥 쇼하는 것 같지요. 소비자원 결정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포인트 판매 업체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추가로 민사소송을 내야 합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SSG와 키움 1, 2위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박주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미 전반기 1위를 확정지은 SSG는 10승 투수 폰트를 선발로 내세웠지만 키움 이정후의 방망이는 오늘도 매서웠습니다. 1회 첫 타석에서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솔로 프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시즌 15호 홈런을 터뜨린 이정후는 벌써 자신의 한 시즌 개인 최다 홈런 타이를 기록했습니다.
키움은 1회 말 이주영의 환상적인 수비까지 더해 주도권을 가져가는 듯했지만 SSG의 반격이 거셌습니다. 2회 무사 만루 기회에서 한 점을 만회한 데 이어 4회엔 전희산이 큼지막한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우측 담장을 넘기는 135m짜리 투런포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이후 안정감을 되찾은 폰트가 7회까지 1실점 호투를 펼치면서 SSG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SSG가 승리를 거둔다면 키움과의 격차를 4경기 반차로 벌린 채 후반기를 맞게 됩니다. 삼성은 KT에 한 점 차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만약 삼성이 오늘도 패한다면 창단 후 최다인 11연패에 빠지게 됩니다. 프로야구가 내일부터 일주일간의 휴식기에 들어가는 가운데 모레 잠실구장에선 3년 만에 올스타전이 열리게 됩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남자농구 대표팀이 아시아컵 예선 2차전에서 대만을 꺾고 조별리그 2연승을 거뒀습니다. 1차전 허훈에 이어 이번엔 허웅이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세계 랭킹 69위로 우리보다 39계단이 낮은 대만. 하지만 예상보다 강한 수비와 속공에 대표팀은 고전했습니다. 1쿼터 연이은 턴오버로 역전까지 허용하자 추일승 감독은 선수들을 다잡았습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해주라는 말이야. 알았어? 디펜스도 처음부터 축축 쳐주면 안 돼. 팀 파울이면 뭐는 올라가서 터프하게 해주라고. 분위기를 뒤바꾼 건 허웅의 3점포였습니다. 대표팀이 흔들릴 때마다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어려운 자세로 공을 잡아도 정확한 3점 슛을 자랑한 허웅은 절묘한 패스로 장재석의 득점을 도우며 팀 공격을 이끌기도 했고 재치 있는 가로채기를 보태며 공수에서 맹활약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 팬들의 응원까지 받으며 KBL 최고 스타임을 재확인한 허웅은 활약이 없었던 중국전과 달리 3점슛 4개를 포함해 14득점을 올리며 존재감을 톡톡히 증명했습니다. 팀 내 최다인 19득점과 리바운드 11개를 기록한 라거나와 15득점을 보탠 이대성의 활약까지 더해 대표팀은 대만을 87대 73으로 꺾고 조별리그 2연승을 질주했습니다. Two games straight win. I feel great. Yeah, really good. Yeah, we got a confidence, and we are focused on now the next stage. 조별리그를 통과한 대표팀은 모레 3차전에서 바레인을 상대로 8강 직행이 걸린 조 1위 확정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축구대표팀 수비수 김민재 선수의 유럽 빅리그 진출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 안에 결정이 날 거라고 하는데 과연 어느 팀 유니폼을 입게 될까요? 지난 시즌 페네르바체에서 주전 중앙 수비수로 맹활약한 김민재. 스피드를 갖춘 중앙 수비수로 유럽 빅리그 팀들의 러브콜을 꾸준히 받아왔는데 페네르바체에서 뛴 지 한 시즌 만에 꿈의 무대 입성이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지 매체는 김민재가 나폴리와의 이적 협상 때문에 소속팀 훈련에서 빠졌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시즌 세리에아에서 3위를 차지해 챔피언스리그에도 진출한 나폴리는 주축 수비수인 쿨리발리의 첼시행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김민재의 이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적 시장에 정통한 관계자는 나폴리뿐 아니라 프랑스 렌도 김민재 영입에 적극적이라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에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민재의 이적 협상 소식이 나오자 팬들의 희비도 엇갈렸는데요. 김민재의 SNS엔 떠나지 말라는 페네르바체 팬들의 댓글이 줄을 이었고요. 반면 렌과 나폴리 팬들은 우리 팀에 왔으면 좋겠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김민재도 빠른 결정으로 프리시즌부터 팀에 합류하는 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어느 팀의 유니폼을 입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프로야구 롯데 외국인 투수 스파크맨의 민첩한 수비입니다. 동료들이 놀랄만 하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궂은 날씨가 사라지고 날이 말끔해졌습니다. 장맛비 구름 뒤로 대기 상층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있어서 내일은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오전부터 밤 사이에 서울 등 전국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오겠고요.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밤에 강도가 더 강해져 시간당 30mm씩 세차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남부를 중심으로는 습도가 높은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대구에는 폭염경보가, 그 밖에 남부 내륙과 충북,
제천 등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 등으로 이들 지역의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을 보이겠고 서울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소나기가 오더라도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햇볕이 따갑게 내리쬐겠고요. 제주와 전남 남해안 지방은 장맛비가 조금 내립니다. 또 당분간 동해안 지방은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 더위는 심하지 않아서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23도, 춘천과 안동 22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32도, 강릉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동안 장마 전선이 제주 남쪽 해상에 머무르면서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